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들어서 참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고 있는 이 정책 기조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어떤 움직임에 걸맞게 내가 대응해야 될지 참 모르겠다. 내가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15가지 시스템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돈이 작동하는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북 리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포돌스키라는 이 인물, 작가이자 전문가이고 이 최고 투자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이력 중에 하나는 브리짓 워터 어소시에이트, 여러분께는 아마도 레이 달리오로 유명하죠. 레이 달리오가 이 CEO로 있는 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사라고 해야 될까요? 헤지 펀드사라고 할까요? 이 헤지 펀드사에서 파트너로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고 또 역시 레이 달리오가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그 계층을 옮겨가면서 정말 어렵게 살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부를 이끌어 온 과정 같은 것들도 자기 일대기를 좀 다루면서 좀 재미있게 기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로 가볼게요. 혼돈과 질서의 경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혼돈을 경험했었는데 이분에게는 그 혼돈, 케오스라는 그 단어는 이제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과정,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혼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질서를 만난 적이 있다. 근데 질서는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뭐 요리하는 법을 배워서 요리할 수 있게 되듯이 또 절벽 오르는 방법을 전혀 모를 때는 절벽 타기 불가능하죠. 근데 절벽 오르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질서를 갖게 되듯이 저 같은 경우 운동을 참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브 연습하고 또 레슨 받고 운동하는 법을 배우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터득하듯이 그렇게 자립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본인에겐 질서로 규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돈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 과정이 상당히 강한 질서라는 개념의 정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많다. 13페이지. 돈이 전부가 아닌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린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리하는 법을 모르고 요리하는 것. 절벽 오르는 기술을 모르고 절벽 타기를 하는 것. 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테니스 스킬이 전혀 없는 채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경쟁을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죠. 마치 이게 갑자기 떠오른 단어인데 저를 이제 제가 즉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은 저를 이제 우사인 볼트에 비교해서 볼트 뭐 금볼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갑자기 우사인 볼트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제가 아는 한 우사인 볼트라는 세계적으로 육상 100 미터 달리기 1등 신기록을 갖고 있는 기록을 보유한 이 선수가 아마도 저랑 테니스 게임을 하면 아마도 저한테 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니스 스킬을 모른 채 운동신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죠. 근데 뭐 6 개월이라도 배운다면 당연히 제가 게임도 안 되겠지만 역시 그 기술을 터득했느냐 아니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른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살아갈 때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돈이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경우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죠? 100m 기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테니스 스킬을 모르면 요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요리를 못 하겠죠. 그죠? 우사인 볼트도 절벽 오르는 방법을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면 절벽 오르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술 없이도 가능한 신체적 역량 가지고 싸운다면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겠지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돈의 다면적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저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그럼 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이라는 굴레가 작동하는지 감정적으로는 제어하고 이성적으로 그런 사고를 하면서 돈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면 여러분 삶이 훨씬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이 저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돈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15페이지입니다. 많든 적든 자신이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 행동해야 함에도 말이다.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삶을 살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돈이 적은 환경하에서 삶을 영위해야 되겠는데 돈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또 돈이 많든 적든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그 돈의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돈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6페이지로 가면 돈의 본질이 잠깐 나오는데 돈이 가진 근본적 속성이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 그 돈을 주고 바꾸는 모든 것, 주식, 부동산, 채권 역시 안정적이지 않아요. 외환시장 보세요. 환율이 급등락합니다. 그러면 이 원화는 안정적입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만 원의 지폐는 안정적입니까?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그럼 달러는 안정적인가요? 달러 환율도 급등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불안정한 거예요. 돈도 불안정한 거고 돈을 주고 바꾸는 모든 것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저의 표현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이 흔들리는 바람에도 또 흔들리는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 혼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29페이지 우리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시스템의 작동 원리 중에 저는 이 46페이지로 건너가서 일단 금융위기의 원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위기 오는 거 아닌가,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십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인들에게 우리는 이미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 놓일 것이다.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의 설베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비중이 90%가 넘어요. 저도 이제 삼성그룹의 강연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임원단을 만나서 강연을 하는데 그 임원들이 교육받는 그 장소를 삼성인력개발원 안에 호암관으로 별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암관 로비에 들어갔더니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위기의 삼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고 또 삼성그룹이 당면한 이 여건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모색해 보자. 위기에 강한 삼성 아닌가라는 임원들의 의지를 표명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정말 맞는지 그리고 금융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해치펀드 브리짓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대공황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이 저자가 브리지워터에서 주식 담당 파트너로서 경력을 갖춰 나갔기 때문에 이 레이 달리오로부터 주지받았던 여러 레슨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했냐면 레이는 이런 위기가 부채로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부채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도 경제 위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 위기는 이코노믹 사이클, 경기 사이클을 무시한 채 완전히 주저내려 앉는 것. 그걸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다. 요즘 경제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통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정말 어려운 경제임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성장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이에요.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초인플레이션이 22년에 일어났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긴축적 대응을 세계 국가가 했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조정됐고 그리고 24년 말 트럼프 2.0 시대를 알리는 트럼프 당선이 됐고 25년 1월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주요국들이 긴장하고 있고 미국으로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냐 마냐라는 것을 논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안에 놓여 있고 우리 한국 경제도 4년 연속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역사적으로 있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만큼 대내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걸 경제 위기라고 정의할 것이냐? 이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부채는 동시에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 하나는 현재의 소비, 또 하나는 미래의 현금 창출 의무다. 그러니까 부채를 짊어진다는 것은 부채를 끌어다가 현재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현재 뭔가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는 부채가 없이는 소비할 수 없지만 부채를 끌어다가 현재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미래에는 현금을 내가 창출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현재 소비로 옮기는 것이 바로 부채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출한 돈은 다른 사람의 수익이 되고 이 과정은 경제를 순환시키며 상호 강화하는 구조를 만든다. 즉 부채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지금 부채를 끌어다가 소비하니까 소비한 대상이 예를 들어서 동네 과일 가게예요. 그럼 과일 가게 사장님,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어요. 그 매출이 는 만큼 또 다른 소비 지출 여력이 생겨요. 이게 부채를 끌어다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경제를 순환시키기도 하지만 역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빠르게 부채를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빠르게 부채를 청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온다면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경제 위기 상황은 빠르게 부채를 갚아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IMF 외환 위기 때는 대외국으로부터 대외 채무가 많았고 단기 채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그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 외환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환 위기에 당면한 거예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역시 무위험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에 많은 자본들이 이동했고 그 위험 자산으로의 위험 자산을 담보로 또 다른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금융위기가 왔었던 거예요. 4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시스템에는 부채 규모가 소득이나 현금보다 훨씬 크다. 모든 경제 주체가 집단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소비는 급감하고 현금 흐름이 마르며 경제 활동이 둔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레버리지 자체가 이러한 불안정을 초래한다.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미국 경제 규모를 보면 24년 기준으로 약 25조 달러에 이릅니다. 근데 이 경제 미국 GDP 규모를 떠받치는 그 부채 규모가 약 100조 달러에 달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가 25조 달러인데 그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100조 달러니까 경제 주체가 동시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움직인다면 경제 활동은 완전히 멈출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과정에 놓일 때 금융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도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굉장히 큰 충격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활동을 수축시키고 또 미국으로의 돈의 이동, 직접 투자를 유인시키고 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성장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금융위기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이 책의 내용의 기초에서 저의 독서 감상문이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로 건너오겠습니다. 경제에서 극심한 침체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저자가 정말 이 헤지펀드사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갖추고 지금도 역시 자산운용사 대표로 CIO로 일을 하면서 체감한 것은 경제 위기가 정말 극심한 경기 침체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분도 체감하신 거예요. 대공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격변의 패턴을 인식하고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귀중한 배움이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것을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다음 주 경제 위기 올 거야. 그러면 갖고 있던 주식도 미리 처분해야겠죠.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갖고 계신 분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금매라도 내놔야겠죠. 경제 위기 온 상황에는 자산 가치가 폭락할 테니까요. 경제 위기는 자산 가치 폭락을 일으켜요. 그런데 경제 위기 공포감만 지배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하고 특히 4월에 상호관세 발표하고 발효하고 하는 여정은 이러다가 경제 위기를 몰고 오는 거 아니야? 대공황 오는 거 아니야? 대공황 이후 가장 높은 관세율을 도입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주식시장이 조종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위기냐 아니냐를 경제 위기냐 아니면 경제 위기 공포감이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물결과 물장구를 구별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장구는 만약에 이 계곡에서 어떤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물장구를 심하게 치면서 제가 지나가는데 그 물장구가 저한테 튀어요. 물이 저한테 튀어요. 그것과 거대한 해일이 일어서 거대한 파도가 저를 휩쓸듯이 몰아붙여요. 그런 파도와 이 물장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물장구 튀다가 물이 저한테 튄 걸 가지고 그걸 거대한 파도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경제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감의 차이인 것이다. 그러니까 공포감이 치달을 때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흔들려서 주식을 내던지고 나오면서 조정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때 나도 같이 내던지고 나올 것이냐 오히려 그런 공포감이 정점에 달할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이 나의 어떤 감정 같은 거, 여기 앞부분에 나오죠. 감정 같은 것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이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 금융위기냐 금융위기 공포감이냐, 대공황이냐 대공황 공포감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경기 판단을 먼저 하신다면 여러분이 물장구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감, 그 공포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제 경제 위기 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죠. 주식을 내던지고 벗어나는 게 맞죠. 근데 경제 위기 상황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정확하게 전망한다, 만약에 그렇게 전망한다면 경제 위기 공포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이탈하는,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더 들어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제하고 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제가 지금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에 북리뷰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극심한 경기 침체기, 경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드렸다면, 또 조지 소로스의 반사성 이론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익히 유명한, 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유명한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 이분이 다른 관점에서 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채에 의해, 주로 이제 레이 달리오의 평가죠. 부채에 의해서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 배경을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조지 소로스는 어떻게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가를 설명할 때 반사성이라는 단어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심리적인 표현이에요. 반사성이 무엇인지 제가 각 줄을 먼저 읽어드리면, 자극에 대하여 의식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성질, 이게 반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사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소로스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반사성이라는 개념 때문이라고 보았다. 50페이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의 심리가 낙관적으로 변해 더 많은 매수가 유입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비관적으로 심리가 확산되어 더 많은 매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기 강화적 과정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는 것이 그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자기 강화라는 셀프 리인포스먼트 혹은 셀프 리인포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기 강화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기반이 되어서 어떤 사물의 변화, 세상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좀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부터 하는 성향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의심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를 사기치려고 했거나 사기를 실제 경험한 분들의 경우 이런 의심하는 경향성이 좀 강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기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뭐 사람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의심부터 하진 않죠. 근데 강화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야 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자기 경험에 기초해서 사람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이 나에게 사기를 많이 쳤고 내가 사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전혀
기존의 경험과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자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부모예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기 강화적 행동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연금술에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연금술이 뭐예요? 가치가 낮은 물건, 납이죠, 납. 납이라는 가치가 낮은 것을 높은 가치, 금으로 바꾸는 게 뭐예요? 그게 연금술이죠. 그러니까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연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로스의 개념도 경제가 상승 국면일 때 그 흐름이 자기 강화적으로 계속 작용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레이 달리오는 경제 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가, 어떻게 변동성이 찾아오는가 그걸 말씀드릴 때 부채의 기초에서 설명을 했고 부채를 끌어다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부채를 끌어다 쓰지 않으면 소비를 더 늘릴래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소로스는 자산 가치와 심리에 좀 주목을 한 겁니다. 특히 반사성이라는 개념을 빗대어서 자산 가치의 움직임, 심리적인 움직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 50페이지에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면 가격이 오른다. 너도 나도 매수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기분이 든다. 그럼 부자가 된 기분이 소비를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그 주식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주식을 투자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놓고 내가 더 부자가 되는 기분이고 소비에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오른 주가의 편승에서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려 한다. 그게 뭐예요?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주가가 오를 때 조금 오를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자산이 특히 어떤 자산이에요? 변동성이 높은 것. 5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바로 변동성이다라고 이 저자가 주장합니다. 이 변동성이 뭐예요? 변화의 속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변동성을 제어하는 장치도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사이드카라든가 이런 걸 발동해서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고 그럼으로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외환 시장도 환율이 급변동합니다. 근데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급변동할 때 이것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있고 구두 개입도 있고 여러 가지 작동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급변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인 같은 경우는 상하한선이 없어요. 변동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높은 자산을 위험 자산, 변동성이 더 낮은 자산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 이렇게 분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중에서도 53페이지 볼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한 해 동안 30% 가까이 하락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지 인식하는 것. 트레이더들이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변동성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테크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높기도 하고 테크주가 아닌 경우는 변동성이 좀 낮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변동성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루는 첫걸음은 변화가 닥쳤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차분하고 명확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고 더 읽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자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랑 기조를 같이 합니다. 변동성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X를 이용해서 트윗을 날려요. 앞으로 관세 전쟁을 격화시켜 나가겠다. 아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본시장이 흔들리는데 그 변동성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관세 전쟁을 활용해서 으름장이라는 것을 내던지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자, 이쪽으로 공장 제조 기지를 옮겨라라고 압박하기 위함이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첨단 산업들의 제조 기지를 미국으로 어 유인시켜서 미국 경제를 번성케 만들고, 그게 마가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관세 전쟁이라는 으름장을 내거는 것이다. 결국 관세 전쟁도 격화됐다가 완화됐다가 하겠지만 결국은 정점을 찍고 완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요.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근데 부산까지 가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쉬었다 가고 휴게소 들렀다 가고 뭐 대전에서 잠깐 빠져나왔다 친구 만났다 다시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것까지는 예측 못 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인물은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가자. 두 번째, 트럼프가 결국 원하는 것이 뭐냐? 결국 어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그 큰 그림은 무엇이냐? 부산에 가는 것이다. 그러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인물임을 알고 트럼프가 원래 부산에 가고자 한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같이 인터체인지에 빠져나가고 같이 휴게소에 들르고 트럼프 장단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처럼 변동성을 이해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로로 가는지를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도 이 강달러 뉴노멀이 나타날 것이다. 외환시장이 강달러 뉴노멀이라는 것은 어 역사적인 기준선, 원달러 환율의 역사적인 평균선을 그어보면 1,100원 정도가 되는데, 근데 1,450원에서 1,350원 정도로 환율이 외환시장이 이렇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나 1,350원이라는 균형점도 여전히 강달러일 것이다. 그래서 강달러 뉴노멀에 동의한다. 다만 강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계속 드려왔죠.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은 급변동합니다. 공포감이 더 고조되느냐, 관세 전쟁이 격화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급변동합니다. 그러나 급변동하는 흐름보다는 중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를 나름 상정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정확한 객관적인 예측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정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큰 흐름을, 거시적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고 실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놓이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시적인 경제 전망을 상정하고 그리고 그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변동성을 만드는 여러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 보신다면, 오히려 트럼프의 움직임을 나의 손바닥 위에 트럼프를 올려놓고 내가 내려다본다 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그죠? 세계 경제가 지구본이에요. 세계 경제가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지켜본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변동성을 이기는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경영 전략도 마찬가지, 기업의 경영 전략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돈의 원천이에요. 182페이지 돈의 원천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이 책의 북 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역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제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다소 이 중앙은행의 작동 원리,
이 부분을 또 저자가 각종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 페이지입니다. 중앙은행의 결정을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이지만 그 결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돈은 전구처럼 인류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로 서로 다른 물건은 교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듯이 경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중앙은행 총재가 되자. 내가 하는 총재라고 입장을 역할놀이 하자. 내가 하는 총재다. 내가 파월 연준 의장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거시경제나 자본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어떤 금리를 도입하는 게 적절할까?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4.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인데 이 기준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조금 지켜보는 게 맞을까?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내가 FOMC 위원이라면 어떤 금리를 결정할까? 내가 한국은행 총재라면 5월 말에 있을 금리 결정을 어떻게 단행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는 그 판단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죠. 경기 안정 여부, 금융 안정 여부, 물가 안정 여부. 그 물가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금융 불안 여부가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고루 예를 들어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그냥 아주 줄여서 10가지씩 있다 하면 그러면 약 30가지 지표를 들여다보면서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여부를 진단하면서 어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까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이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이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해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같이 맞물려서 작동하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야기돼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급등하면 그게 가이던스가 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시중금리를 끌어올려요. 그러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너무 낮네.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저성장 고착화가 너무 심각하고 경기 침체 상황인데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쨌든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고 하다 보니까 환율도 심상치 않고 하다 보니까 가치 금리를 만약에 인상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이 5살 아이가 5학년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부채를 이만큼 지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겼어요. 탈모 현상까지 야기됐어요. 지금 외벌이 가장 아버지가 지금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가정의 살림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얼만큼 지급하고 이자를 납입하는데 1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이 주름살이 더 생기고 탈모 현상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용돈 좀 더 올려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반찬의 개수가 줄어들고 용돈이 줄어들고 나는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빵빠레 소비를 못해요. 빵빠레 소비를 못하니까 편의점의 사장님도 경기가 좀 어려워져요. 매출이 줄어요. 그러면 이 편의점 사장님도 그 자녀한테 주는 용돈의 규모가 줄어들어요. 경기가 악순환돼. 파월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 의사결정이 나의 빵빠레 소비에도 내가 빵빠레 사 먹는 그 편의점의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경제 공부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렇게 돈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이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 관세 전쟁의 혼돈 속에서 당분간은 wait and see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좀 지켜만 보자 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 전쟁이 다소
완화된다면 정책의 불확실성. 첫 번째는 정책의 불확실성이고요.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파월 연준 의장도 몰라요. 정책의 불확실성. 두 번째, 정책이 불확실하니까 그 정책이 거시경제,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 금융 안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두 가지죠. 정책과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두 가지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운전하다가 앞에 시야가 가려진 거예요. 안개가 자욱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운전하다가 잠깐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되겠죠. 바로 그 과정입니다. 잠깐 wait and see. 안개가 거칠 때까지 지켜보다가 안개가 다 거치고 나면 운전하자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향후 파월은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지, 또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지 여러분들 관심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완화되는 경과 속에서는 억눌렸던 경기 둔화 현상, 경기가 억눌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인데 미국 물가 상승률은 2.5%예요. 미국 경제 성장률은 2%가 안 될 것으로 IMF는 전망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금리는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긴축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가 지금 가능할지가 미지수입니다. 1% 초반대로 보통은 전망하고 있고 IMF도 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고 물가 상승률은 2%인데 우리 한국은행이 도입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그러면 이 2.75%가 적당한 금리인지, 금리를 인하했을 때 혹여나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작동 원리, 제가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을 리뷰하고 있는 과정인데 돈의 작동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이 통화 정책의 기본 원리를 본 저자는 강조하고 있고 저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돈을 창출하는 주체는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을 만드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유를 하는데 마치 콜로라도주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의 근원은 어찌 보면 습지처럼 보인다. 이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수많은 사람과 생태계를 지탱한다. 계곡에서 시작한 하나의 작은 물줄기가 거대한 강을 이루고, 그죠? 그 강에서 강 주변에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또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그런 것처럼 결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이 발행되고 그것이 거시경제적인 움직임을 가져온다라는 비유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의 공급이 줄면 가뭄이 되는 것이고 중앙은행에서는 이를 긴축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이게 바로 곧 금리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84페이지에서 뭐 예를 들면 집값 변동도 결국 중앙은행이 돈의 공급을 늘렸느냐 줄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 앞 챕터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금리가 낮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대출을 일으켜서 내 집 마련이나 집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움직임이 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돈을 찍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작동 원리인 거죠. 돈을 찍어낸다.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완화적 통화 정책인 것이고 결국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증가하는 거죠. 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미래 소비를 당겨서 현재 소비하는 거고 현재는 집을 살 수 없지만 미래에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당겨다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하는 것이니까 투자가 성행하죠. 그게 경기 부양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자산가치, 자본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죠. 이게 돈의 작동 원리인 거죠. 반대로 돈을 덜 찍어낸다. 이게 긴축적 통화 정책을
뜻하고 금리 상승을 만드는 거죠. 그 금리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경기 부양적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고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결국 2022년 6월에 미국 CPI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했을 때 이 높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출 수요를 줄여드린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래서 경기를 좀 억제한 거죠. 경기 부양을 억제한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경기의 둔화를 유인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인된 경기 침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1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와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의 정책과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100% 공감합니다. 특히 그런 관점에서 돈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18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찍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세 가지 주요 기관이 관여한다. 미국 재무부, 이 재무부를 US 트레저리라고 쓰잖아요. 이 트레저리가 뭐예요? 원래 트레저리 금고죠. 그러니까 금고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Department of Finance 뭐 이렇게 쓰겠죠. 물론 기획재정부니까 다른 개념을 쓰지만 보통 다른 국가들은 Ministry of Finance, Department of Finance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어쨌든 연방준비제도도 있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있고 페드죠.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재무부가 있고 세 번째는 상업은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과정을 잠깐 개념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수가 있고 세출이 있어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세입이 얼마 안 거쳤어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죠. 그게 뭡니까? 국채인 거죠.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경매에서 매입합니다. 정부가 채권을 매각하겠다, 채권을 팔겠다라고 하면 시중은행들이 그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럼 매입하면서 돈이 가는 거죠. 채권을 사고 돈을 주는 거죠. 굳이 따지면 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은행이 채권자가 되고 정부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상업은행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보유한 돈은 고객들이 예금한 자금이잖아요. 은행 돈이 아니에요. 일부 은행 돈도 있겠지만 은행 자금은 예금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저축받은 돈인 거예요. 그걸 활용해서 정부에게 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셨죠? 근데 왜 예금을 합니까? 안전하게 이자 수익을 갖기 위해서 저축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부, 상업은행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 중앙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죠. 연준이 돈을 찍어내서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연방준비제도는 단순히 전산 시스템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돈을 창출한 뒤 상업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사들인다. 채권 대신 현금을 은행에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 지폐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 거래된다. 그러니까 전제 시스템에 숫자를 입력하기만 하면 돼요. 실제 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조폐공사가 아니에요.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전산 시스템에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상업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결국 정부의 채권 발행을 상업은행이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만큼 상업은행의 그 채권을 현금으로 제공해 주는 방식인 거죠. 여기서 실제 지폐가 아니라 전자적인 형태로 돈을 찍어낸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상업은행은 연준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활용해 대출을 늘린다. 그죠? 연준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또 대출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출을 해주면 그 과정에서 대출을 늘리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거죠.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게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가지고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빌린 돈을 또 대출해 주는 거죠. 플러스 알파 수익성을 붙여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재무부와 연준은 모두 정부기관이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연준은 돈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동 원리입니다. 정책의 작동 원리,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또 많은 경제 주체도 금리를 올리면 대출 금리를 올려잡을 가능성이 높죠. 상업은행이 중앙으로부터 기준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거기에 수익성을 붙여서 조금이라도 마진을 붙여서 대출을 해줘야 될 텐데 대출하는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적으로 재정정책을 단행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역시 경제 주체들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다만 어떨 때 긴축 정책을 주로 도입해요? 인플레이션일 때. 인플레이션이 과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는 191페이지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예를 들어서 예상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2%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를 더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무리 높아도 4%인 거죠. 그럼 4.75%의 기준금리는 너무 높은 거죠. 인플레이션만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을 단행할 텐데 이렇게 통화정책을 단행할 때 뭐 이게 단순하게 단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경기 상황과 금융 안정 상황과 물가 안정 상황을 고루 들여다보면서 적절한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파월의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잠깐 지켜보자 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파월의 입장을 회방을 놓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수장은 낮은 금리를 도입했으면 좋겠고 낮은 금리를 도입해야 재정 운용 폭이 더 많고 또 지금 워낙 미국의 재정 지출 규모에서 이자 지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져야 이자 지출이 좀 줄어들고 이 재정을 운용할 폭이 생기는 거죠. 또 금리가 좀 낮아져야 채권을 좀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국채를 발행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트럼프로서는. 이 와중에 미국의 신뢰도가 최근 많이 붕괴됐죠. 미국의 신뢰도가 붕괴되니까 아무래도 채권을 발행한다. 발행하는 건 발행인 거고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돼요. 채권 발행자 측면, 정부 측면에서도 채권 금리가 높으면 채권 발행이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또 역시 미국 자산,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깨지면서 채권의 잠재적인 매수자들이 매수하고자 하지 않아요. 굳이 미국채를 갖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헤지펀드사들 마찬가지, 미국 금융사들 혹은 뭐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많은 투자 기관들 혹은 정부도 마찬가지 미국 채권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지 않아요. 역시 매도세는 적극적으로 매도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매수세가 특히 강하지 않아요. 근데
기존의 미국 채권을 갖고 있던 채권 보유자들, 채권자들이죠. 이 채권자들은 매도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지면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트럼프 입장에선 불안한 거죠. 특히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고 그게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과정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죠. 신뢰도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히 관세 전쟁을 이랬다 저랬다 호떡 뒤집듯이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한테 금리 인하라고 하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파월의 속내는 관세 전쟁 일으키지 마. 관세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예측 가능하게만 좀 해줘. 한다면 관세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 어떤지 전망할 수 있고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는데 자꾸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말지를 지금 신중하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파월은 관세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트럼프는 나 관세 전쟁 하게 금리 좀 인하해 줘 하는 것이죠.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 달러화의 약세화가 전개되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관세 전쟁의 경과가 다소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개된다. 세계 주요국들이 좀 긴밀하게 협상하고 관세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국면이 그렇게 되면 다시 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을 결정짓든 시장의 등락을 결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마음 놓고 격화시킬 수 없는 한 가지 또 다른 배경이 영국과 인도가 FTA를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이 EU와 뭔가 연대를 강화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또 CPTPP를 중심으로 EU가 뭔가 경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고 중국도 CPTPP와의 경제적 협력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이 고립되는 게 아닌가 스스로 고립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게 또 미국 달러 자산 가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쳐나가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이 관세 전쟁을 어떻게 더 격화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몇몇 국가들과 협상을 체결하면서 좀 우호적인 관계를 다시 도모하고 싶은 트럼프의 의지가 표명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국면이 지나고 나면 이제 5월, 6월 정도까지 FOMC 회의는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실제 물가가 경기가 고용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표를 좀 확인하고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시점을 좀 재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경과가 또 역시 돈의 움직임을 만들지 않을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경제 주체의 움직임 또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져오면서 또 실물 경제 혹은 자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짜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경제와 자산 시장은 다르다. 경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자산은 그 일이 어떻게 자금 조달되는지를 의미한다. 제가 그동안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다르다. 둘을 구분해 놓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기조적인 흐름이고 자산 시장은 기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기조적인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을 거야라는 공포감이 작용할 때 자산 시장은 무너지기도 하지만
기조적으로 좋게 흘러갈 거라는 기대감만으로, 그러니까 공포감이냐 기대감이냐가 자산 시장을 결정짓는 것이죠. 심리가 결정짓는 것이죠. 그리고 실물 경제는 또 역시 다른 움직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꼭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제가 동의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줄 한 줄 제가 읽어 나가면서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북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의 북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돈의 시스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의 북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북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